네, 예. 이번 녹화 강의는 페이저의 이론 파트, 여러분들 교재 9장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페이저랑 관련돼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의미가 있을 만한 두 가지 응용의 예를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페이즈 시프터죠. 위상 변환기,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상이라는 것이 뭔지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텐데, 어떤 교류란,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시뉴소이드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두 개의 그 교류 파형이 완전히 같은 위상을 갖고 있다면 같은 위상, 여러분들 보시기에 같은 위치에서 같이 높낮이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전파돼 나갈 텐데요. 만약에 위상이 다르다 그러면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위상이 어긋난 경우라면 하나의 교류 파형은 이렇게 돼 있고 또 다른 교류의 파형은 이건 180도 이상이 어긋나는 거죠. 하나가 최대의 그 전압이든 전류의 값을 가질 때 또 다른 교류의 위상이 만일 180도 반전돼 있다라고 out of phase라고 하죠. 완전히 위상이 180도 어긋나 있다면 그 경우에는 하나가 맥시멈일 때 하나는 미니멈으로 이렇게 교류의 파형이 얻어지게 되고요. 이 두 개의 교류를 우리가 만일 합하게 된다면 완전히 cancel out, 사라지는, 직류에선 볼 수 없는 이런 독특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이런 우리가 어떤 교류의 위상을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위상의 각도만큼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가 우리가 페이즈 시프터, 위상 변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간단한 R과 C가 직렬 연결되어 있는 이런 단순한 회로가 이런 위상 변환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물론 실질적인 좀 더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는 페이즈 시프터는 이거보다도 회로의 엘리먼트의 개수도 많고 복잡한 회로 형태를 갖겠지만 이런 단순한 RC 회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잠깐 판서를 볼까요? 자, 여기 입력단이 있고요. 캐패시터와 저항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캐패시터는 지금 C고 저항이 R이고, 자, 입력 페이저 전압입니다. 입력 페이저 전압이 VI고, 만일 출력을 이 저항 쪽에서 우리가 잡는다면 여기 출력 페이저 전압이 V0가 여기서 잡히겠죠. 자, 이 경우 우리가 입력 대비, 즉 입력 페이저 전압이 갖는 위상이 존재할 거고요. 출력 페이저 전압이 갖는 위상이 있을 텐데 이 위상이 어긋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또 의도적으로 이 R과 C의 값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원하는 값의 위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전체 요 회로의 토탈 임피던스를 한번 보면요.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뭐 좀 고쳤으면 이러한 형태로, 즉 실수분과 이 경우에 임피던스는 실수성분과 헛성분을 다 가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임피던스의 복소수 공간상에 표현을 해보면 실수고요, 허수라면 여기 실수성분은 양수고요, 헛성분은 음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는 여기 어딘가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되고요. 이쪽의 각도, 이거 실제 음수지만 우리가 이걸 양의 각도라고 한다면 이 세타는 0과 90도 사이의 값을 가질 거고요. 이 임피던스는 임피던스의 절대값 마이너스 세타라는 이러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이 세타는 물론 보시면 이 값이 R이고요. 이 값이 오메가 C분의 1이죠. 따라서 아크 탄젠트 R분의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이런 값을 가질 겁니다. 당연히 탄젠트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요 탄젠트의 아규먼트에 해당하는 요 값이 양수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세타는 0과 90도 사이의 값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 강의 노트에 요게 오타입니다. 그래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출력 페이저 전압은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토탈 임피던스 분의 요 R에 걸리는 전압이 될 거고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전압 분배 법칙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페이저 시프트라고 불리는 이 회로의 임피던스는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표현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인풋, 이건 페이저 값이죠. 인풋 페이저 전압에 비해서 아웃풋 페이저 전압은 세타만큼 위상이 더해져 있다는 겁니다. 즉 위상이 리딩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경우 우리가 출력 전압을 저항 쪽에서 잡게 되면 리딩 아웃풋을 우리가 얻게 되고요. 얼마만큼 그럼 위상이 앞서느냐? 바로 요만큼. 있죠. 세타는 아크 탄젠트 R 오메가 C분의 1로 주어진다고 그랬고요. 우리가 뭐 주파수는 우리가 사용하는 교류의 주파수가 정해져 있다면 R과 C의 값을 적절히 선택함으로 인해서 원하는 위상값을 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 교류에 비해서 출력 교류가 위상이 앞서게 할 수 있고요. 이런 회로를 쓰게 되면 그 앞선 위상값은 바로 여기 세타 값에 해당하고, 이 세타 값은 우리가 R과 C를 잘 조합함으로 인해서 원하는 값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소수 공간상에서 보시면요, 여기가 인풋 전압이라면, 인풋 페이저 전압이라고 한다면
출력값은 세타만큼 이상이 앞서서 여기 어딘가 존재하겠죠. 리딩하는 아웃풋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만일 우리가 출력 전압을 저항에서 잡지 않고 반대로 캐패시터 쪽에서 출력 전압을 잡는다. 그러면 이런 뭐 똑같은 회로지만 출력 단자를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것 뿐이고요. 그렇다면 전압 분배 법칙에 동일하게 의거해서 출력 전압은 토탈 임피던스 분의 캐패시터의 임피던스 곱하기 입력 전압으로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주어질 거고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거 뭐 유도가 여기 강의 노트에 다 실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에 비해서 90도 마이너스 세타만큼 오히려 위상이 반대로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세타라는 요값만큼 오히려 위상이 더 뒤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페이즈 시프터 회로의 경우는 우리가 출력 전압을 캐패시터 쪽에서 잡게 되면 출력이 입력보다 레깅하는 뒤서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입력 페이저 전압에 비해서 위상이 90도 마이너스 세타만큼 레깅하는 그런 출력 전압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신호파형 측면에서 보면 리딩 아웃풋이란 우리가 입력 전압이 시누소이드로 표현한다면 파이라고 해봅시다. 이런 파형이었다면 출력은 리딩하니까 세타만큼 여기에 세타가 더해진 위상값을 가질 겁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원래 요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보다 세타만큼 음의 방향으로 시프트한 거죠. 따라서 입력 파형에 비해서 세타만큼 음의 방향으로 출력 전압은 마치 뒤져 있는 것처럼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형상으로는 볼 수 있고요. 레깅 아웃풋은 그 반대죠. 자, 그럼 이런 페이즈 시프터는 어디에 응용되느냐? 첫 번째,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여러분들 실생활에서는 이퀄라이저, 여러분들 뭐 오디오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퀄라이저 기능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퀄라이저란 오디오에서 우리가 특정 높은 주파수나 낮은 주파수의 여러 가지 그 톤을 갖는 주파수의 음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의 부분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높낮이를, 그 크기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가청 주파수를 20Hz에서 200Hz 뭐 사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나는 한 100Hz 굉장히 낮은 주파수, 한 30Hz 근방의 주파수는 완전히 지우고 싶다, 듣고 싶지 않다, 높은 음의 주파수만을 듣고 싶다 그러면 20Hz 주파수의 파형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음악의 파형이.
이게 정기적으로 이런 교류의 신호로 들어올 텐데요. 이게 20Hz란 말이야. 30Hz라고 했나요? 뭐 아무튼 이런 낮은 주파수에 정기적인 파형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이 파형을 전기적으로 위상을 완전히 180도 반전시키는 또 하나의 위상 파형을 만들어내요. 그 이 파형을 이용해서 위상을 반전시켜서 복제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 위클라이저에서 합쳐버리게 된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결과값은 이론적으로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30Hz 주파수에 해당하는 음향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다른 주파수들은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페이즈 시프터를 이용해서 음을 합쳤다 해도 큰 영향을 받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의 음향만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선별해서 늘린다든지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그 뭐 중요한 예는 여러분들 에이사 레이드라고 들어봤죠. 뭐 액티브 액티브 일렉트리컬리 스캔드 어레이, 그러니까 능동 전자 스캔 주사 배열 안테나 뭐 이렇게 뭐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걸 에이사 레이더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지삼 그 옛날에는 기계식 안테나를 썼죠. 이렇게 빙빙 안테나가 이렇게 여기 반사경이 있고 안테나가 특정 방향을 통해서 전파를 이렇게 쏴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빙빙 돌았죠. 기계식 안테나의 경우는. 따라서 이쪽 그 전파가 향하는 특정 방향에 우리가 어떤 객체, 여기 반사돼서 돌아오는 전파를 잡는 게 레이더의 주 기능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안테나가 이쪽을 향하고 있을 때는 이 전망 지역에 어떤 우리가 객체들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 반대편에 물체는 안테나가 앞을 향하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빙빙 도는 그 특정 시간에 특정 방향에서만 우리가 어떤 사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 에이사 레이더는 실시간으로 거의 360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넓은 각도의 범위 내에서 실시간으로 모든 방향의 객체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거 군사적으로 매우 유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볼까요? 잘 보이나요? 이게 우리나라가 국산에서 지금 이제 양산에 곧 돌입하는 KF-21이라는 뭐 4.5세대 전투기라고 하죠. 여기에 우리 국내에서 개발한 하나 시스템이 이제 주체가 돼서 개발했다고 알고 있고요. 요 앞부분에 요 에이사 레이더가 탑재가 됩니다. 요 에이사 레이더를 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촘촘하게 배열된 이 어레이, 배열들이 존재하는데 이게 안테나입니다. 이게 반도체로 만든 안테나고요. 보통 수백 개에서 거의 1000개 가까운 이런 안테나의 배열들이 존재하는데요. 자, 이게 위상 변환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간단히만, 시간 관계상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자, 2차원적으로 보시면 안테나가 이렇게 2차원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안테나로부터 우리가 전파를 이렇게 쏘게 됩니다. 전파는 파동이고요.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구면파 형태로. 근데 모든 이 안테나에서 발산된 전파, 교류 파형으로부터 출발되는 파형이죠. 같은 위상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퍼져나갈 겁니다.
즉 이거를 우리가 접선 부분을 그으면 전파의 우리가 종단면이라고 하죠. 웨이프론트는 이 어레이, 안테나 어레이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펼쳐져 나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이 각 안테나에 페이즈 시프터, 위상 변환기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안테나마다 위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여기는 이렇게 전파가 전파돼 나가는데 요 옆에 안테나는 위상이 좀 더 앞서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더 앞서게, 이런 식으로 위상을 자꾸만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웨이브프론트, 요 종단면을 따는 웨이브의 전파 방향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 그 위상, 여기 정기적으로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요. 각 안테나 위상을 뭐 나노세컨, 피코세컨 정도의 순식간에 우리가 바꿀 수 있고요. 빔이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들이 회로적으로 위상 시프트를 시키게 되면 빔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우리가 안테나의 방향을 바꾸지 않더라도 순간적으로 이 페이즈 시프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쏴주는 전파의 방향을 넓은 각도로 변환시킬 수 있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매우 군사적으로 아주 유용한 그런 안테나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는 브릿지입니다. 브릿지. 이 브릿지 회로, 여러분들 이미 친숙한 회로 중에 하나죠. 자, 여기 4개의 임피던스들, 이게 뭐 저항이 될 수도 있고, 임피던스는 캐패시터일 수도 있고 인덕터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4개의 우리가 임피던스들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미지의 임피던스, 이게 뭐 인덕터일 수도 있고 캐패시터일 수도 있는데요. 왜 저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항값을 잘 모르면 그냥 멀티미터로 찍으면 저항값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캐패시터나 인덕터 같은 경우는 캐패시턴스나 인덕턴스를 측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떻게 우리가 캐패시턴스를 측정하느냐, 인덕턴스를 측정하느냐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은데요. 그래서 이런 브릿지 회로가 이런 인덕턴스나 캐패시턴스를 측정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때 이 G1과 G2, G3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임피던스고요. 요 GX는 모르는 임피던스입니다. 자, 그리고 요 사이에, 요 브릿지 회로 사이에 지금 암미터를 달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뭐 보통 이런데 가변 저항 같은 걸 달죠. 그래서 임피던스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임피던스를 쭉 변화시키면서 어느 순간 요 브릿지 회로에 달려있는 전류의 전류가 0이 되는 순간, 여기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 순간을 포착합니다. 자, 그런 순간에서 우리가 요 세 개의 G1, G2, G3의 임피던스를 안다고 가정을 하고 어떻게 미지의 GX를 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요 지점의 전압 V1과 요 지점의 페이즈 전압 V2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압이 같기 때문에 이 양단 간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고요. V1은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여기 서플라이 볼티지요. 요 양단 간에 VS가 걸려 있고요. 여기도 동시에 VS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요 지점에 걸리는 V1은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토탈 임피던스 G1 플러스 G2분의 요 G2에 걸리는 뭐 이렇게 주어져요. 이게 V1이고요. V2도 마찬가지로 GX 플러스 G3분의 GX 곱하기 VS로 주어집니다. 자, 이 V1과 V2가 같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따라서 이 전압과 이 전압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요 박스 안에 하이라이트한 이런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즉 GX는 뭐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죠. 이 대각선으로 곱한 이 두 개의 임피던스는 즉 G1 곱하기 GX는 이쪽 대각선으로 곱한 G2, G3와 같아야 돼요. 그 결과가 바로 이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GX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G1, G2, G3를 다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GX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 두 개는 저항을 달고요. 우리가 인덕턴스를 알고 싶어. 그러면 요 왼쪽에 인덕터를 달아요. 의도적으로. 그럼 근데 요 세 개의 임피던스는 알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임피던스는 J 오메가 L 아닙니까? 여기서 J 오메가 LS죠. 약분되기 때문에 LX는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항 두 개의 값과 인덕턴스의 값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캐패시턴스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미지의 캐패시터를 달고 알고 있는 캐패시턴스의 캐패시터를 요 반대편에 달아줘서 동일하게 우리가 요 미지의 캐패시턴스를 이 브릿지 배럴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이저의 이론적인 파트 여러분들 교재 9장을 마무리 짓기로 하고요. 다음에는 이 페이저를 실제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류 회로를 해석하는지 10장 파트로 넘어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할게요.